저출산 문제 조금 더 좀 깊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워낙 심각한 네. 문제니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니까 원인을 좀 제대로 알아야 그 네. 해결책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육아도 할 그 당사자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이 설문조사를 심층 분석한 자료라고요. 네, 좀 청년 세대일수록 네. 결혼이나 출산 그리고 육아를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네. 이미 여러 조사들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청년 세대의 속내에도 결국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도 될 만한 괜찮은 사회인가? 여기에 대한 불신이 클 때 결혼과 출산, 육아를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2030 청년 세대에서도요. 내 삶의 질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사회에 기회가 고르게 열려 있는 편이다.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결혼과 출산, 육아에도 긍정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사회복지연구회의 개간지에 게재된 논문에서요. 성인 1,04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11월에 했던 설문조사에서 20살부터 34살까지의 미혼 남녀 281명의 응답을 다시 한번 추려서 심층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이 연구에서 네. 이 미혼 남녀들을 3개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중요하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보는 경우, 이렇게 3집단으로 나눠본 겁니다. 그랬더니 소득 수준으로 보면요. 결혼과 출산이 살면서 꼭 해야 하는 일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보다 최소 200만 원 이상은 벌고 있을 경우에 승산비가 8배 이상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승산비는 상대적인 확률을 계산하는 통계 용어인데요. 오늘은 그냥 확률이란 말로 대체해서 지금부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혼 남녀가 어느 정도는 소득이 있어야 꼭 결혼하고 아기도 낳아야지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나 건강 상태로는 큰 차이가 안 보였습니다. 고용 지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대졸이냐 고졸이냐 또는 안정적으로 고용됐느냐 파트타이머냐 이런 걸로는 별 차이가 안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비교적 평등하고 기회가 공평하게 열려 있다고 생각할수록 결혼과 출산을 중요하게 여길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아이가 노력하면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결혼과 출산을 필수로 여길 확률이 그냥 중요하다 정도로 생각할 확률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녀 세대의 미래를 밝게 볼수록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공감이 되네요. 네. 네. 남녀의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났다는 것도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요. 네. 결혼과 출산을 필수라고 네. 생각하는 미혼 여성은 4%에 불과했습니다. 남성도 필수라고 생각하는 거는 12.9%에 그치긴 했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크죠.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도 않다는 유형에 속할 확률도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요. 기회가 공평하게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느끼지 않는 경우에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들일수록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을 때 출산과 육아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각오 없이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일자리, 또 일과 가정의 양립, 또 기회의 평등에 대한 뼈아픈 고민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다 같이 공유해야 지금의 저출생 문제에 비로소 직면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해 출생과 사망 통계가 나왔는데 네. 대충 예상도 되고 알고 있는 얘기지만 통계 결과 볼 때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죠. 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평균 아기의 수, 네. 이제 0.78명입니다. 이 숫자가 0.8대였을 때 이미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었던 적이 없다는 위기감이 엄청났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요새 길에서 유모차 지나가면 요즘 저런 갓난아기 오랜만에 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1,000명당 4.9명밖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 명이 태어날 때 1.5명꼴로 사망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2.4명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동안 네. 우리가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을 그러니까 투입해가지고 뭐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네. 상황은 점점 나빠지네요. 네. 그래서 네. 유입 이민이 답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만 과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한 게 맞는지, 아이가 그렇게 적다면서 정작 아이가 있는 집은 1, 2년씩 어린이집 대기를 해야 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써볼 방법이 없이 진짜 다 해봤다고 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통계를 보면요. 그나마 2021년보다 첫째 아이는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그보다 훨씬 많이 줄어든 겁니다. 아이를 낳을 때 엄마의 평균 연령 33.5세입니다. 0.2세가 또 늘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된 부부 5쌍 중에 1쌍은 아이가 없습니다. 결혼이 일단 늦고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는 걸 미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낳더라도 한 명뿐이거나 아예 안 낳게 됩니다. 네, 왜냐? 개인적으로야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내가 잘 살아남는 것과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를 병행할 수가 없다. 아이를 낳고도 삶의 질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아이에게도 좋은 미래를 약속해 줄 수 없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네, 방금 권 기자 이야기에 정말 많은 부모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아이를 많이 낳는 지역에 좀 힌트가 있을 겁니다. 네. 이번 통계를 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넘는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세종시입니다. 그리고 군 단위지만 전남 영광군의 합계 출산율은 거의 2명에 가깝습니다. 어떤 지역들이냐? 세종시는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 그러니까 보육 인프라도 비교적 잘 돼 있고요.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뒤에도 출산 전과 같은 조건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 곳입니다. 영광군, 일하는 청년에게 최대 2천만 원 넘게 3년을 지원하고 첫째만 낳아도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에 가름할 수 있을 만큼 돈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방법, 돈을 파격적으로 많이 주는 방법은 사실 지속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보다 출산율이 조금만 더 올라도 나라 전체로는 아예 불가능할 겁니다. 결국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맞벌이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 경력 단절이 되고 나면 출산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일, 훨씬 적은 임금으로 복귀하는 불만족스러운 맞벌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렇게 오래 쉬지 않고 일과 가정을 같이 꾸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맞벌이.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런지 네. 집값도 부담이다, 집값도 원인이다 이런 얘기들 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상당히 컸습니다. 네. 사실 2012년까지만 해도 지금의 2배, 48만 명은 낳았습니다. 집값이 치솟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아이도 덜 낳게 된 게 맞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이는 선진국 대도시의 집값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비싸기는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기존의 자산 가격에 젊은이가 접근하기 힘들어지죠. 부부가 계속 같이 일을 해서 내 집 마련의 꿈도 꾸고 자기 삶도 챙길 수 있어야 아이를 낳는다는 대전제는 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던 일본, 우리처럼 여성 고용률이 높지 않은 편인데 우리처럼 아이도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도 여성 고용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오히려 아이도 더 낳는 게 이 표에서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의 늪에 빠졌다가 회복한 나라들,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같은 나라들. 이 나라들이 몇십 년을 저출산 대책을 해보니 제일 효과적이었던 건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도입한 석 달간의 남성 의무 유급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것들처럼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하는 환경, 정말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게 해주는 정책이었다는 보고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답은 있습니다. 네, 얼마나 엄중하게 이 답을 받아들이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 0.7명대로 떨어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280조 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도 출산율은 계속 낮아졌는데 특히 서울은 0.5명대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아이를 더 적게 낳는 강남구에선 올해부터 첫째 출산 지원금을 이전의 7배로 크게 올렸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2년 동안 준비 끝에 아기를 가진 김모 씨. 기쁨도 크지만 걱정도 앞섭니다. 한 명이요. 둘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도. 서울 25개 자치구도 저마다 출산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종로, 관악구와 함께 꼴찌 수준인 합계 출산율 0.4명대를 기록한 강남구. 지난해까지 첫째, 둘째에 각각 30만 원, 100만 원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똑같이 2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정부 바우처 200만 원까지 합하면 출산 초기 4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셈입니다. 첫째, 둘째에 대한 증액을 하는 게 실효성 있는 혜택을 주는. 직접적인 출산율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지만 출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겠다는 취지인데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걸 산다고 하면은 혜택은 좋은 것 같아요. 지원금은 국가에 맡기고 대신 임신부나 난임부부 등의 1년에 12차례 이동 차량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출산 과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 육아에 꼭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 자치구도 있습니다. 엄마 혼자 아기를 안고 다니기가 쉽지 않고 짐도 많아서 어려운데 매일 집 앞에서 미리 대기해 주시고. 전문가들은 저출생 자체가 교육, 주거, 일자리 등 국가적 차원의 구조적 문제인 만큼 기초단체 차원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출산율을 올린다는 노력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출산복지, 양육복지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실화를 기하는 게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중복 지원이나 홍보 경쟁으로 흐를 수도 있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촘촘한 저출생 대책을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